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자, 디지털 대전환.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위해서 GM은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차종에 배터리가 다양한 형태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연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전기 자동차를 GM의 모든 전 차종에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용했던 것과 다른 경험이 우버 운전자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우버 운전자는 중국 계열의 운전자인데, 이 라이더, 즉 운전기사를 사람들이 평가했던 평가 정보가 나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에 모든 탑것들을 토탈 제공하는 형태의 토탈 모빌리티 서비스로 비전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앞으로 새로워진 스마트카, 전기 자동차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자동차는 다르다는 겁니다. 개발 방식도 다르고,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프레임도 다르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둘러싼 기술도 다르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자, 디지털 대전환.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나요? 그렇죠. 이동지, 즉 목적지까지 이동하고자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우리의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딘가 이동을 하고 교통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자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교통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모빌리티의 미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전 세계 모든 가전기기들이 소개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2021년도 CES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기업은 저는 단연코 GM을 손꼽습니다. GM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기업인 GM이 소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지점은 바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차를 위해서 GM은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얼티엄이라 불리는 이 미래 배터리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에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차종의 특징 그리고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배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럭이나 SUV, 버스,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종에 배터리를 유연하게 대응해서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기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배터리를 모듈 플랫폼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차종을 쉽게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차종에 배터리가 다양한 형태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연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전기자동차를 GM의 모든 전 차종에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GM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별도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자동차와 다르거든요. 전기자동차는 마치 컴퓨터처럼 인텔리전트한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부족할 때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면 이보다 낭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GM은 배터리와 관련된 모듈 개발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앱을 개발해서 자동차의 상태를 체크하고, 더 나아가서 내 배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충분히 방전되지 않는지를 점검해주고, 목적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적절한 경로 속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안내해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게 기존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ICT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GM은 바로 그런 전기자동차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더 나아가선 그걸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인 준비와 대응 방안도 밝혔습니다. GM이 소개한 에어택시입니다. 그냥 자동차가 아니죠. 하늘을 나르는 드론인데 바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드론입니다.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서 배터리와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하게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에어택시까지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트럭을 만드는데 배송을 위한 거죠. 물류와 배송을 위한 트럭을
만들어서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트럭에 실린 택배 상자를 손쉽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로봇까지도 연장해서 마치 물류와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이번 CES 2021에서 GM이 소개했습니다. GM의 대변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로 변신한 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모습을 선보인 겁니다. 사실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자동차를 이용하는 목적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자동차는 이동을 목적을, 즉 교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미래, 자동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지점은 교통과 이동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지점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 보면 자동차의 변신 이전부터 교통과 관련된 혁신은 우버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앱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있어 왔죠. 제가 우버를 만난 건 꽤 오래전입니다. 한 2012년, 1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핫한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 서비스, 심지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적인 회사로 주목받았죠. 공유 택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비스가 등장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들어 좀 주춤하지만 이 공유 택시 시장을 열었던 우버는 기존에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던 고객 경험을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꿨죠. 화면에 보여지는 걸 보면 우버를 제가 한국에서 실행한 화면입니다. 우버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제 위치가 까만색 핀셋으로 표시가 되고 제가 있는 위치 근방에 있는 내가 탈 수 있는 우버 택시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특정 택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택시가 할당이 되어서 택시가 내 지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표시가 되죠. 맨 하단을 보게 되면 택시 운전자의 얼굴과 함께 자동차의 종류 그리고 차량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널리 제공되고 있는 웬만한 택시 앱들, 콜택시, 호출 앱들을 해서 다 제공되는 기능이죠. 다만 우버는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 앱과는 다른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일부 택시 앱들도 다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죠. 근데 세계 최초로 택시를 내릴 때 별도로 신용카드로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자동으로 스마트폰의 결제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상당히 센세이션했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굳이 운전기사하고 얼마인지 확인하고 신용카드를 들이밀고 영수증을 받고 이런 모든 절차가 생략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하단을 보게 되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타고 온 이 택시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친절했는지, 난폭 운전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5개의 별표로 표시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기록이 되어서 이 우버 택시 운전기사의 평점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도 함부로 뒤에 있는 승객에게 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소셜 랭크라는 이름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버 택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운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객에 대한 평점 관리도 되고 그리고 운전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되죠. 예를 들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항에 내려서 우버 앱을 딱 실행하자마자 뜬 화면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버를 실행하게 되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표시되지만 내 주변에 내가 호출할 수 있는 택시들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탈 수 있는 택시의 종류가 바로 출력되기 때문에 택시가 어디에 있고 그 택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마치 게임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택시 앱들은 그렇진 않죠. 택시 앱을 실행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택시 위치가 표시되진 않거든요. 택시를 호출했을 때만 그 하나의 택시만 표시되거든요. 그런데 우버는 호출하기도 전에 내 주변의 모든 택시가 출력되죠. 이건 어마어마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선 우버는 내가 부를 수 있는 택시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범 택시와 일반 택시로 구분되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택시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급 세단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을 위한 택시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중국에서 우버 앱을 실행한 화면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우버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공되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버가 실행됐을 때 캡처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과연 빨강색 택시는 뭘까요?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필리핀 등 일부 도시에서는 우버를 실행하게 되면 택시가 아닌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각 국가의 특징에 맞게끔 다양한 종류의 탈 것들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버에는 다양한 종류의 탈 것들이 토탈 제공되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택시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모든 정보들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이콘으로 택시의 모양과 특징들이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우버에서 오토바이를 부를 수 있는 화면이라고요. 이렇게 내 주변에 어떤 종류의 탈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탈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택시 혹은 그 탈 것의 운전기사가 평점이 어떤지 친절한지 이것도 체크할 수가 있고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내가 이동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목적지에서 도착한 이후에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스마트폰의 우버 앱이 가져다줬던 교통 혁신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서 내린 다음에 이메일이 날라와요. 메일 내용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경로로 누가 운전하는 택시를 얼마의 가격으로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출력되죠. 예전에 우리가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타고 내린 이후에 영수증을 받죠. 그 종이 쪼가리 영수증에는 어떤 내용이 표시가 되죠? 달랑 택시 번호와 요금만 표시가 됩니다. 이걸 아무리 상상을 해도 10일 전에 영수증을 보고 내가 왜 이 택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탔지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버는 바로 그런 모든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거죠. 즉 우버의 교통혁신에는 단순히 앱을 만들어서 공유 택시를 소개했다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경로로 어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얼마의 요금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데이터. 그런 전 세계의 모든 이동과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새로운 형태의 고객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버를 타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버 홈페이지에 가서 제 히스토리를 보는 화면입니다. 이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제가 출장 간 미국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지에 어떤 종류의 택시를 얼마의 요금으로 탔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관리되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출력을 해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정산이 다 끝나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 비즈니스 출장을 갈 때 회사에 제가 미국에서 타고 다녔던 교통 영수증을 정산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단순화된 것이죠. 그만큼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데이터로 남는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버를 이용해서 제가 우버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특정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살펴보니 아무리 봐도 저 이용 요금이 너무 과한 것 같다. 멀리 돌아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확인하는 창을 통해 가지고 요금 검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무 돌아간 것 같아서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요금 검토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요. 모든 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 너무 돌아갔다라고 증명이 되게 되면 돈을 돌려줍니다. 또한 이 운전기사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친절도나 평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됨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점들이 있다고요. 반면에 기존에 우리가 택시를 탈 땐 그런 데이터들이 어딘가 기록되지 않았죠. 그저 운전자, 택시기사와 승객, 저의 머릿속에서만 잠깐 스치듯 기억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밸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버는 그동안 모빌리티와 관련한 꾸준한 도전을 해왔어요. 단순하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택시만 중개한 게 아니라 택시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탈 것들을 쭉 서비스했죠. 또한
우버 앱도 꾸준하게 진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우버를 미국에서 이용했을 때는 예전에 이용했던 것과 다른 경험이 우버 운전자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우버 운전자는 중국 계열의 운전자인데 이분이 운전을 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라이더, 즉 운전기사를 사람들이 평가했던 평가 정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있는 내내 친절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행 정보를 제공했다. 예를 들게 되면 쇼핑 정보를 제공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깨끗하게 하고 좋은 음악을 틀어줬다. 이런 형태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그냥 잠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운전자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운전자가 선곡한 음악을 즐겁게 들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우버는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즉 이동과 관련된 토탈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목적으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일반 택시를 이용하던 그 고객 경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가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버 앱에선 이렇게 우버 멤버십 카드까지 나와서 우버를 전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혜택까지도 제공하고 있죠. 그렇게 모빌리티 서비스는 꾸준하게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버가 이제는 오토바이, 더 나아가서는 헬기까지 탈 것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그 탈 것의 확장 속에는 사람들이 직접 내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내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가 직접 운전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전기 킥보드가 널리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를 기반으로 내가 직접 운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운전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없는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까지도 영역이 확장되고 있죠. 정리를 하면 단순히 택시를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탈 것들의 종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운전자 없이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는 형태의 작은 비클까지도 영역이 확장된 거죠. 그러면서 서비스 사용성과 용도가 더욱더 확장되다 보니 택시 그 하나가 아니라 그 영역 자체가 확장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버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로 모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버 이츠라는 서비스는 한국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와 비슷한 서비스죠. 레스토랑에 있는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사실 우버 입장에서는 우버에는 양쪽 고객이 있거든요. 운전자와 승객. 그런데 승객 수요가 충분치 않을 때는 우버 운전자는 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버 운전자는 비단 사람을 실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실어나를 수도 있죠. 바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우버이츠입니다. 우버이츠는 레스토랑에 있는 음식점에 음식을 실어나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버에 탈 것이 사람이 아닌 음식으로 영역이 확장된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배달 시장을 잠식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서 음식물로.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택배까지도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즉 라이더가 운전하는 탈 것이 사람을 넘어 음식과 다양한 종류의 택배 상품까지 확장된다고 하면 우버는 단순히 택시 교통시장에만 혁신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음식 배달 시장, 더 나아가서는 물류 시장까지도 영향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이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유연하게 시장을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A라고 하는 서비스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B, C로 비즈니스 모델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우버는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택시 시장을 넘어서 자동차 시장,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렌트카, 물류, 다양한 형태의 인접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5년 전에 미국에서 핫한 형태의 우버가 주는 파괴력은 20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다 자동차를 사거든요. 자동차가 마치 신발과 같은 존재라서. 근데 대학생들이 자동차를 사는 빈도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동차는 내가 소유해야 되고 비싼 비용이 들고 유지 비용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버는 내가 필요할 때,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그냥 우버만 부르면 택시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버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매출에도 영향을 준 거죠. 당연히 기존의 택시 시장에도 영향을 준 건 너무 당연하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주로 다른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대부분 렌트를 해서 자기가 직접 자가운전을 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렌트카 시장에도 영향을 준 거죠. 왜냐하면 렌트카는 대여하는 데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렌트한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이동한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미국은 특히 대도시 위주로는 주차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면에서 우버는 비용이 엄청 저렴하죠. 기다릴 시간,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처럼 기다릴 시간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는 주차비도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 렌트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주차장 시장에도 영향을 준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버가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물건도 실어 나르면서 물류, 택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앱 하나로 시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하나가 교통시장의 혁신을 넘어 다양한 인접산업 영역에 확장되어서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무선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버는 단순하게 택시만 중개하는 교통 서비스의 혁신을 넘어서 내가 어딘가에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버는 현대자동차와 제휴를 해서 에어 택시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게 모빌리티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비전을 꿈꾸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런 하드웨어 업체의 시장까지도 넘볼 만큼 회사의 전략이 넘나드는 형태의 이 방대한 규모를 가졌다는 게 우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택시 회사가 이런 형태의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요? 기존의 택시 회사는 그저 작은 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정도의 협소한 형태의 산업 규모만 생각했지 이렇게 글로벌한 형태, 더 나아가서는 택시 회사와 자동차 제조회사와 제휴를 맺고 이런 방식의 모빌리티의 전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꿈꾸기는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앱 하나를 제공하는 이 회사가 이런 큰 꿈을 꿀 수 있는 비결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혁신을 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형태의 실행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인 우버만 예를 들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인 마카롱이라는 하는 회사도 모빌리티와 관련된 즉 교통혁신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합니다. 혹시 마카롱 택시를 우리 서울 시내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 눈에 많이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카롱 택시가 지향하는 점도 우버와는 좀 결이 다르지만 모빌리티의 혁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마카롱 택시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마카롱이라고 하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택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브랜드 택시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택시에 마카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제공하고 마카롱 앱을 이용해서 제휴를 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두 가지 방식의 택시가 제공됩니다. 소비자가 얻는, 즉 승객이 얻는 큰 혜택 중에 하나는 그냥 택시를 기존처럼 불러서 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 예약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택시를 예약을 해서 쓰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단 시간대만 예약하는 게 아니라 그 택시의 편의 서비스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카시트가 필요하다라든가 나는 특별하게 자동차에 내가 필요로 하는 편의 상품들이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생수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비 올 때니까 우산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택시를 이동하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목적지까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목적에 맞게끔 이동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이가 있는 주부나 혹은 아직 택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마카롱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마카롱 택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택시에 대한 수요를 잘 예측을 해서
하루 종일 예약 콜을 받은 택시를 언제 어디에서 손님을 태워서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손님을 어떻게 태워야 될지에 대한 경로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택시 운전사 입장에서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내가 오늘 하루에 최소한 20만 원, 3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승객을 많이 태워야 되죠. 승객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장거리 손님만을 태우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손님이 있을 만한 곳에 주구장창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에 손님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번화가 중심으로 강남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김포공항, 인천공항 중심으로 주구장창 손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손님만 태우려고 하고. 그 이유가 있죠. 하루에 내가 충분히 벌어야 되는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을 맞추려고 하면 당연히 손님이 많은 곳에서 빨리 손님을 태우고 장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택시기사의 페인 포인트였다고요. 근데 앞서 우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개해드린 마카롱 택시도 오늘 하루 내가 충분히 벌어야 된 내 수익을 확보해 줄 만큼 충분한 형태의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뭐를 안내해 주느냐? 지금 어디에 가면 손님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바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제공하는 거죠. 우버는 방대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월요일 날 오전 8시 출근 시간대, 주말을 낀 혹은 공휴일이 낀 전날 저녁 7시 때, 이 시간대에 손님이 어디에서 가장 많고 수요가 많으니 운전사는 가급적 그곳에서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정보가 제공되거든요. 마카롱도 마찬가지라고요. 마카롱은 우버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약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예약 콜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경로로 크게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고도 손님을 실어 나르고 바로 실어서 또다시 손님을 실어 나르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루틴을 짜주는 거거든요. 하루 네가 운행할 수 있는 전체의 루틴을 그리고 손님을 총 이렇게 하면 11명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니까 우버나 마카롱이나 택시 운전기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페인 포인트가 해결되는 거죠.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서비스 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버 안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요. 내가 미리 예약을 하면서 카시트가 필요하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카시트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조수석에, 뒷좌석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외에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문하게 되면 자동차가 그 주문된 내용에 걸맞게 차량 공간 안이 변화가 되어서 제공되니까 기존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택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카롱이라고 하는 서비스나 우버 모두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승객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단, 그 승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과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을 멋들어지게 활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택시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궁극적으로는 모빌리티의 새로운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렇게 M이라고 쓰여진 마카롱 택시를 주변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브랜드 택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 택시와는 다른 고객 경험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빌리티 혁신, 교통 혁신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테슬라죠. 자, 테슬라가 2년 전에 소개한 영상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영상이에요. 사실 테슬라는 매년, 아니 거의 매월 꾸준하게 자율주행 기능, 즉 FSD라고 하는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은 2019년 영상이라 지금은 이미 벌써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놓고 보면 테슬라가 향후에 뭘 꿈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앨런 머스크가 투자자들을 모아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바로 로보택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로보택시는 뭐냐? 내 자동차가 내 발이 되어서 나를 어디까지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어 나르는 택시로 변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자동차를 운행한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요. 사실 자동차가 운전하는 시간보다 차고에 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출퇴근하는 시간이 한 20분, 20분에서 하루에 1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3시간은 차고에 있는 거예요. 회사 주차장, 집 주차장에.
항상 놀고 있죠. 하루에 딱 1시간밖에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23시간이 아깝잖아요. 바로 앨런 머스크는 그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차고에 있는 자동차를 놀리지 말고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자동차를 바깥에 내보내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버죠. 단 우버는 기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기사가 없습니다. 왜? 자율주행 로봇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행하거든요. 그러니 내 자동차가, 내 테슬라가 내가 일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어주겠죠. 그 돈을 대충 뭐 한 20, 30%는 테슬라가 갖겠죠. 그리고 60, 70%는 자동차 차주가 갖게 되는 거고. 이보다 드라마틱한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실현된 기능은 아니고요. 앞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이 고도화되면 그 자율주행이 차주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운전하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택시가 되어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계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거죠. 교통시장의 혁신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우버나 마카롱은 스타트업으로서 앱을 기반으로 관련된 교통시장의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메인이 되어서 본인이 교통혁신의 메인이 되어서 직접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죠. 어쨌건 자동차 제조업체도 이렇게 교통시장의 혁신을 꾀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도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에, 즉 모빌리티 시장에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샤오미에서 SUV를 만든다는 소문도 있고요. 또한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화면 운전대의 중앙위에 있는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작은 형태의 홀로그램 인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홀로그램 인형이 AI입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만든 AI를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을 해서 자동차를 말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AI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혁신들이 계속 인터넷 서비스 기업, 스타트업,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 더 나아가서 샤오미와 같은 일반 가전기기 제조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혁신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CES 2021에서 향후 전기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소개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브라이트 드랍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든 거고요. 두 번째가 얼티엄이라고 하는 배터리 플랫폼을 발표한 겁니다. 브라이트 드랍이라고 하는 자회사에서는 단순하게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물류와 관련된 혁신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물류 혁신을 꿈꾸는 겁니다. 트럭만 만들어서 페덱스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트럭에서 물건을 쉽게 실어 나를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브라이트 드랍의 전기 자동차 트럭에서 물건을 싣고 물건을 뺄 때 드론을 활용해서, 로봇 드론을 활용해서 쉽게 물건을 하차하고 상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얼티엄은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 모델을 자동차 차종의 특징에 맞게끔 변형함으로써 유연하게 배터리를 통해서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접근하던 자동차 제조 방식과는 완전 다르죠. 개념 자체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자동차 제조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된 산업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배터리 쪽 플랫폼은 표준화된 모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차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든 거니까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 일반적인 제조 상식, 기존의 제조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자동차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밝힌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토요타도, 전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죠. 토요타도 그런 모습들을 밝혔습니다. 토요타도 소프트뱅크하고 제휴를 맺고 또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자동차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즉 좀 더 지능화되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그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형태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자동차 전용 플랫폼이죠. 이런 기술을 밝히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뱅크와 모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도요타 자동차를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혁신의 마중물로 삼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있었죠.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모토로라, 노키아, 그리고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폰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많이 다르죠. 기존의 휴대폰은 휴대폰 제조업체가 만든 휴대폰을 그냥 그 목적 그대로만 썼어요. 전화 통화하고 SMS 보내고 카메라 촬영하고 음악 정도 듣고. 근데 지금의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똑같거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영화도 부를 수 있죠. 차도 부를 수 있죠.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지도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쓸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방식이 기존의 휴대폰과는 달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스마트폰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조합이 돼서 제공돼야 되거든요.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와 잘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유연함성도 갖춰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폰에는 iOS가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는 안드로이드가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전용 OS도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와 앞으로 새로워진 스마트카, 전기 자동차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자동차는 다르다는 겁니다. 개발 방식도 다르고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프레임도 다르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둘러싼 기술도 다르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동차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인접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휴대폰 쪽 관련된 시장과 스마트폰 쪽 관련된 시장은 100배 아니 1000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크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가 변신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에너지원이 화석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시장의 변화를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6가지의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경험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테슬라나 우버나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회사들, 즉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변신을 놓고 보면 그냥 자동차를 만들고 기존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안에서의 사용자의 승객의, 운전자의 고객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빌리티를 둘러싼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은 모빌리티 그 안에 들어가는 고객의 경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죠. 빠질 수가 없죠. 운전자가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도와주는 보조적 수단으로의 자율주행과 더 나아가서는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로는 자동차 안에서 기존에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내내 운전자는 앞에 전방만 주지하고 나머지 승객들은 자기 스마트폰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를 즐기는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죠. 테슬라의 경우만 해도 대표적으로 테슬라 자동차에는 커다란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에서는 내비게이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또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안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안에서는 과거의 자동차와 달리 자동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도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구성돼서 운영되려고 하면 당연히 커넥티비티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4G LTE나 3G로 연결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안에서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더욱더 즐기고 더 나아가선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G와 같은 형태의 커넥티비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죠. 자율주행 기능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선 앞서 잠깐 샤오미가 이야기했던 AI 어시스턴트처럼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말로 자동차와 대화를 하듯이 조작할 수 있는 형태의 인공지능도 자율주행 기능과 함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싼 서비스가 결국 자동차는 혼자 운행하지 않거든요. 그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와 함께 더불어 운행하고
그 얘기는 도시 안에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스마트 시티의 한 일부로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리고 모빌리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중요한 축이죠. 총 5가지가 중요하고 맨 마지막은 빠질 수 없이 스마트카죠. 즉 전기 자동차.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의 미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가 에너지원이 전기로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에너지원이 전기로 바꿈으로 인해서 모든 자동차의 부품들이 전장화가 되고 그렇게 전장화가 된 자동차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조작, 관리,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AI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텔리전트하게 관리되기 위해선 자동차가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화가 돼야 되겠죠. 바로 그게 스마트카입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를 열어주는 주요한 키워드는 총 6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고객 경험인 모빌리티 경험.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세 번째로는 차량 안에서 즐기는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네 번째로는 그런 자동차가 늘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커넥티비티. 그리고 5번째가 바로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마트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래 키워드가 모빌리티의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미래 모빌리티를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테슬라나 우버와 같은 ICT 기업도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도 있죠. 더 나아가선 자동차 제조업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빌리티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축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거든요. 즉 자동차와 관련된 인접 산업들 영역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유소죠. 그래서 GX칼텍스가 CES 2021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밝혔습니다. 그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이 바로 주유소의 변신이죠. 주유소는 자동차의 경유를, 휘발유를 잠시 충전하고자 들르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죠. 그런데 GX칼텍스가 CES 2021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이 주유소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즉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기로 가는 탈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자동화되어서 GX칼텍스의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충전소가 교통과 물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드론들이 자동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도 마치 주유소를 터미널처럼 이용하는 거죠. A 기기에서 B 기기로 갈아탈 때 가장 적절한 전진기지, 즉 중개소 역할을 충전소, 미래의 주유소가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게 GX칼텍스의 미래 비전이거든요. 중요한 지점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는 많은 과거에 있었던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앞서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기존의 휴대폰과 관련된 제조 기술이나 기존의 휴대폰과 관련된 역량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생태계의 규모도 훨씬 커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 그리고 모빌리티의 미래도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와 관련된 인접 산업들도, 인접 기업들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주유소조차도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의 꿈을 꾸고 그 비전에 맞게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변신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선보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과 달리 전기로 가거든요. 전기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수많은 기술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이 보시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배터리 인 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에 배터리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업로드하고, 그렇게 업로드된 클라우드 속에 자동차의 배터리 동작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배터리를 효율화시켜주는 겁니다. 앞서 GM에서도 비슷한 걸 밝혔었는데, 내가 운행하는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내 자동차의 배터리가 충분한가,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방전하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실 휴대폰 사용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마트폰
충전기가 방전되면 어떡하지? 항상 퍼센트를 보잖아요. 자동차는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매니지먼트 기술들이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을 겁니다. 그래서 보쉬에서 밝힌 이 BMS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큰 특징은 내 자동차의 배터리 상태를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그리고 내 자동차의 배터리 상태를 체크를 해서 배터리에 이상이 생길 것 같은 걸 미리 예측해주고 진단해주고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들, 효율화하는 방법들, 최적화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배터리가 방전되는 가능성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중간 적절한 지점에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형태의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들도 그냥 로컬 디바이스의 배터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과 연동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들이 제시된다는 게 향후의 전기 자동차를 둘러싼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주목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ICPS와 관련된 겁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새로운 형태의 사업 영역이죠. ICPS는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을 뜻합니다. 즉 차량용 결제를 뜻하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결제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이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죠. 사실 참 격세지감이에요. 예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딘가에서 결제를 한다 했을 땐 대부분 신용카드나 캐시카드나 현금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점차 스마트폰에 결제 앱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죠?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는 게 결제 속도도 빠르고 영수증 처리도 간편하고 또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앱 결제를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동차도 자동차 안에서 결제하는 빈도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겠죠. 특히 향후 미래의 모빌리티 경험, 미래의 모빌리티 세상에서는 자동차를 둘러싼 생태계의 규모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주차장에서 주차비 결제하고 주유소에서 주유비 결제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에서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안에서 수많은 컨텐츠를 사용하면서 결제하는 빈도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경유하지 않고 자동차 그 자체가 결제의 수단이 되는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생태계에 걸맞는 결제 솔루션의 필요성이 증대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래 모빌리티는 우리 고객에게, 승객에게, 운전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예를 들었던 GX 칼텍스의 변신이나 지금 설명드렸던 ICPS나 또 배터리 쪽과 관련된 기술의 변화나 이걸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모빌리티 토탈 서비스와 그에 동반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가 확장될 거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빌리티를 둘러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변화도 살펴봤고 그를 둘러싼 교통과 택시 시장에 대한 혁신도 살펴봤고 더욱더 중요한 건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자동차 인접 산업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모빌리티 생태계가 펼쳐지고 그 안에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